자, 나 선생님 해주시죠. 네, 알겠습니다. 예. 지난주에 저기 셜록 홈즈를 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홈즈의 맞수이자 약간 이제 뭐 숙적인 류팽 시리즈를 한번 하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서. 저는 아직도 류팽이라고 그러면 감이 안 와요. 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루팡이라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요. 다 루팡이라고 그랬죠. 그리고 요즘도 막 사람들이 말씀말이 월급 루팡이라고 그래갖고 회사에서 딴짓하면 루팡 짓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루팡을 하고 다 하는데. 아, 그리고 저 루팡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? 루팡 카라? 네. 아, 카라.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표기법상이나 실제 발음상 류팽이 가깝긴 한가 봐요. 저도 솔직히 루팡이 편한데. 그렇겠죠.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저기 루팡도 아마 워낙 국내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그 유명한 시리즈라서 아무튼 뭐 소개할게요. 그 작가도 뭐 코난 도일만큼은 아닌데 꽤 유명하신 분이긴 하죠. 모리스 르블랑이라고 중간에 뭐 미들네임이 뭐 있어요. 모리스 뭐 에밀 뭐 뭔데 그건 일단 유명하지 않으니까 르블랑만 하고 이분도 카이저 수업을 요때 이번에 유행했어요. 아, 그러니까요. 1800년대 약간 중후반 후반에는 다 요수요. 코스. 네. 이분도 중지혈본을 딱 쓰셨네요. 이번에 이제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노르망디 상위 척춘으로 유명한 노르망디 루앙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뭐 법대에 갔는데 그게 이제 뭐 자퇴하고서 파리로 와서 작가 생활을 하는데 원래는 이 사람이 약간 이제 뭐 프랑스의 유명한 이제 뭐 문예 작가죠. 뭐 모파상이라고 기드 모파상 유명하신 분인데 모파상 작품들의 영향을 받은 이제 어떤 뭐 좀 나누는 것도 웃기긴 한데 뭐 흔히 말해서 장르소설이랑 뭐 순문학이라고 구별을 대충 많이 하잖아요. 문해소설 이런 거 구별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 이분은 이제 문해소설 쪽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평가는 좋았는데 팔리지 않았어요. 요즘도 마찬가지인 게 문해 뭐 이런 쪽은 안 팔립니다. 그러니까 뭐 순수 문학, 뭐 순수 예술 이런 쪽은 원래 또 가난한 게 예나 지금이나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약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성공하지 못해갖고 그 이제 좀 시리에 빠진 나날을 보내다가 그때는 뭐 이렇게 홈즈로 인해서 촉발된 그 추리의 모험소설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막 그 뒤덮고 있을 때라서 나도 한번 써볼까 싶어 쓴 게 이제 뭐 앵베르 부인의 금고라는 걸 썼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편집장의 눈에 들어서 루팡 시리즈로 이어지게 된대요. 그 다음부터 이제 첫 작품 4장만 히트 쳤어요. 어마어마하게 뭐 1905년부터 히트를 쳐갖고 굉장히 뭐 그동안에 없었던 겪을 수 없었던 뭐 그 부와 유명세 수많은 뭐 그리고 홈즈 팬들은 셜로키안이라고 그러죠. 근데 이제 루팡 팬들은 루페니라고 한대요. 뭐 셜로키안, 루페니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그거를 많이 얻게 되었죠. 그리고 르블랑은 이제 홈즈 코난 도일이랑은 좀 다르게 약간 루팡 이야기를 그래도 꾸준히 1, 2년을 한 권씩은 계속 써서 30년 넘게 한 20편 정도의 작품을 남기는데 이 양반이 이제 애초에 뭐 계속 순수 문학 작가로 시작을 해서 약간 대문호가 되고 싶었는데 이게 루팡 때문에 그 코난 도일이랑 좀 비슷해요. 이게 돈 좀 벌면 딴 생각하게 된다니까요. 돈 벌면 이제 명예가 생각이 나고. 아니 007도 보십시오. 제일 먼저 1대 누굽니까? 숀 코네리도 6편인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안 나오겠다고 그러고. 돈 벌만큼 벌면은.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그 007하는 친구. 걔도 이제 이번이 마지막. 그렇게 돈 좀 벌면 또 순수 문학이다, 뭐 순수 영화다, 뭐 이런 걸로 돌아가겠다고. 명예를 또 얻으면 또 권력을 또 탐내서 정치하는. 맞습니다.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래서 아르센 루팡이라는 걸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일반 다른 소설도 쓰고 뭐 순문학도 쓰고 그다음에 루팡이 안 나오는 모험소설도 쓰고 해봤는데 뭘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냥 일반 모험소설 쓴 것도 그냥 루팡 등장시키고 그냥 주인공을 바꿔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루팡이랑 합쳐버리고. 근데 보니까 순수문학 쓰고 쉽게 썼네요. 저기 보니까 매제가 무슨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. 여기 여동생 그러니까 남편이 그 메드린 그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한 작품 하나 있어요. 파랑새라고. 파랑새.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썼냐면은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. 인터넷 서점에다가. 근데 모리스 메텔링크 소설을 국내에 지금 뭐가 나왔는지 봤더니 파랑새랑 뭐 한두 권만 더 한 3종 나와 있는데 아르센 루팡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아르센 루팡은 정말 수십 종 기출간 돼서 페이지가 끝도 없어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페이지가 진짜 끝도 없더라고요. 정말 진짜 모리스 르블랑이 자기가 뭐 이렇게 원했던 뭐 어떤 뭐 문학적 명성 이런 거는 뭐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지만은 이렇게 생명력이 더 오래 남아 있고 뭐 이렇게 많은 독자들한테 지금까지 사랑을 받는 거로는 매제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렇죠. 작가분들이 너무 뭐 그런 거
그러니까 독자들의 사랑받고 오래 살아남고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근데 아쉬워할 일이 아니죠. 그렇죠. 뭐 노벨 솔직히 메테르 링크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. 저도 이 사람이 파랑새였구나. 그래서 알았지 몰랐어요. 모리스 르블랑이라면 뭐 확실하게 알겠지만. 그러니까 너무 뭐 그런 거 일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작가분들이. 그리고 저기 어쨌든 그래서 그 이후에 뭐 프랑스 문학계 고난점을 높이 인정받아서 레종 돈네르 훈장이라고 요게 그 프랑스 최고 명예훈장이죠. 예. 요거를 수여받았고 41년도에 폐올혈로 발생했다고 합니다. 뭐 영국에 써받은 정도의 개념이 되겠죠. 뭐. 예. 요거 또 많이 유명하신 분들 많이 받았던데. 예. 요것도 보니까 급이 몇 급이 있긴 하던데. 맞아. 예. 맞아. 그 배우 중에 제라르드 파르디우라고 그 사람도 받았던 것 같고. 걔까지 받았다니까 좀 그렇네. 근데 뭐 좀 낮을 수도 있고요. 그 예. 아무튼 뭐 루팡 시리즈는 뭐 홈즈는 그때 저번에 주에 말씀드렸지만 9편이었잖아요. 예. 장단 편집 합쳐서. 근데 이 사람은 한 20편 정도 돼요. 그러니까 2배 정도 많죠. 그러니까 이게 처음 단편집 아르센 루팡이고 또 계속 나왔네요. 보니까 쉬는 게 별로 없이. 1년씩만 계속 나왔어요. 진짜. 근데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거 몇 개만 짚어보자면은 루팡 대 헐록 홈즈라고 이 작품이 뒤에 가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뭐 첫 작품부터 반응이 좋긴 했지만 그렇다고 막 엄청 초대박이 난 건 아니니까 원래 그 후배 좀 작가들이 좀 이렇게 바로 뭐라고 해야 되죠?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, 뜰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그 저기 뭐 일단 뭐 이렇게 잘 나가는 기성 작가들의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좀 갖고 오고 베끼고 약간 이런 거가 사실은 가장 지름길이잖아요. 그래서 뭐 바다 건너 도버역 건너 셜록 잘 나가는 그렇게 떠? 그럼 나도 내 거에 등장시키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허락을 안 받고 코난도한테 허락을 안 받고 무단으로 등장시켰다가 코난도에 굉장히 화를 내니까 그러면 뭐 그냥 셜록 홈즈가 S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SH잖아요. 양자로 줄이면 근데 그거를 이제 바꿔버리고 그래서 헐록 홈즈로 바꾼 거죠. 그래서 뭐 그건 좀 이 책 저한테 책 있어요. 이거 재밌어요. 이것도 재밌죠. 그다음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기암성 813 국내에서 이게 유명 수정막에도 유명하죠. 수정막 이것도 명작이죠. 맞습니다. 그런 것도 유명하고 포탄 파편이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이제 루팡 아닌 걸 썼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약간 그냥 인기가 없으니까 그냥 다시 붙인 것 같은데 루팡이 마지막 한 페이지만 나와 진짜. 맞습니다. 이거는 주인공이 1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자기 그 와중에 이제 독일군 장교가 자기 가문의 원수라는 걸 알게 돼요. 그래서 이제 전쟁 영웅도 되고 복수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때가 전쟁 16년이면 전쟁 중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14년부터 19년까지가 제2차 세계대전이니까 1차 세계대전. 그러니까 약간 이거 약간 프로파간다용으로 쓴 거예요. 약간 그 애국심 고치 1418.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쓴 건데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와중에 이제 좀 약간 그 와중에 인기가 좀 없으니까 그래도 루팡이 나오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넣은 건데 아무튼 뭐 그런 거고 그 외에도 작품들이 많죠. 뭐 좋은 작품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건 참고로 9편 30개의 관입니다. 9편 30개의 관을 제가 오늘 소개할 거고 그 외에 이제 한 20편 되고 초록 눈동자의 아가씨도 저 책이 있는데 이것도 재밌죠. 저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비앙 생수가 나옵니다. 보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는데 생수 나오는 것입니다. 그게 그 약간 이게 로마 시대 그 유적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뭐 뒤에 되게 뒷부분도 재밌는 것도 많아요. 많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뭐 아르센 루팡의 마지막 사랑이라는 작품은 그 동안에는 국내를 비롯해서 해외 출간이 안 됐는데 이분이 뭐 저도 이건 못 읽었어요. 저도 다 읽었는데 이것만 못 읽었는데 집필 도중에 사망했는데 이게 그 어디 후손들의 어디 뭐 노트 같은 게 우연히 96년에 발견이 됐대요. 그래갖고 2012년에 뭐 프랑스하고 한국에서 동시에 출간돼서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나라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. 그거 번역하신 분이 성기수 씨라고 루페니언으로 유명해요. 그리고 그분이 정말 자기 프랑스에 몇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루팡 자료 수집하고 이러다가 그분이구나. 그래서 이제 이분이 좀 큰 역할을 하셨다고. 요것도 누가 위작한 거 아닙니까? 그럴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그건 뭐 어떻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말이에요. 뭐 그렇긴 하죠. 네.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약간 뭐 한 8편부터 19편, 20편 요때는 제가 봤을 때 필력이 완전 쇠퇴했어요. 그래갖고 특히 20편 아르센 루팡의 수십억 달러는 아르센 루팡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때가 39년 아닙니까? 이때가 이제 마피아 얘네들이 막 난리칠 때라 마피아들이랑 대결하는 얘기인데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완성도예요. 그러니까 아마 이 마지막 사랑도 분명히 퀄리티는 낮을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. 왜냐하면 필력이 이제 이분이 40몇 년도에 돌아가셨는데 39년도면 거의 완전 노년에 이제 쓰신 거라 떨어지죠 필력이. 제가 아까 전에
책을 안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제 루팡 시리즈 중에 요런 약간 포켓풋 비슷한 형태로 나와 있는 이 30개관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이걸 약간 감수하는데 참여를 했어요. 근데 이게 제가 그때 뭐 거의 한 20권 가까이 뭐 한다고 하셨던 게 저거였구나.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사실 안타깝게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그 사명감이 있었어요. 홈즈 시리즈 많이 나오는데 루팡의 전집이 그렇죠. 마땅하게 없나. 그래갖고 제가 근데 제안이 들어와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적은 돈으로 그걸 그냥 근데 사명감을 받았는데 그래서 거짓말 몇 달 투자했어요. 그래갖고 제가 느낀 결론은 다음부터 사명감만으로 일하면 안 된다. 약간 이걸 좀 느꼈는데 맞습니다. 고생해서 제가 했죠. 그래서 이 30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번째 작품이고 루팡 시리즈 중에 1919년에 쓰여진 거네요. 이게 이제 그 좀 재밌는 게 일단 줄거리서부터 잠깐 하자면은 처음에 이제 베로니크라는 사람의 과거사가 나와요. 여자인데 주인공이 여자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열렬하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르스키 백작이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요. 근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보르스키 백작이 그 엄청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 약간 남자의 강압에 못 이겨서 결혼한 것도 있어요.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거에 분노를 해서 그 아버지가 되게 약간 뭐랄까 성정이 격한 사람인가 봐요. 이 딸내미가 내 말을 안 들어 이러면서 열받아갖고 1년 있다가 아니까 그럼 반대하게 된 가장 큰 근거가 뭡니까? 이유가? 딱히 안 나와요. 그러니까 뭐 그냥 싫은 거예요? 그러니까 그 요약 잠깐 첫 장에서 잠깐 요약되는 거라 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버지는 뭐 딸의 결혼을 반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약된 거라 딱히 이유는 안 나오는데 근데 뭐 보면은 뭐 보르스키 백작이 약간 되게 난폭하고 약간 이렇게 나오긴 해요.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면에서 아버지는 이제 딸이 못 보는 걸 보고 뭐 반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그렇다고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인 게 성격이 되게 아주 뭐랄까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 어떤 자기 딸이 자기 말을 안 들은 딸과 그 저기 사위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1년 있다가 걔네들이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걸 납치를 해요. 납치를 해갖고 그거를 이제 모터보트 타고서 이제 사라지다가 다음날 이제 모터보트가 난파된 상태로 발견이 되는데 그 이제 뭐 아버지 아들은 그냥 다 빠져 죽었다는 이제 그 근처에 있던 배의 선원이 그걸 목격을 했다. 4명의 선원이 그걸 목격을 했다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해요. 이제 증언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들이 다 죽었구나 졸지에.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보르스키는 이제 1차 대전에 참전을 하면서 했는데 근데 이제 평소에 이 사람이 약간 예언이나 이런 거에 좀 심취한 사람이라 그래 이제 막 자기가 그런 예언을 뭐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서 자기는 그리고 심취해 있는 게 자기는 친구 손에 죽고 아내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자기는 그걸 어렸을 때 들었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너무 신봉을 해요.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전쟁 중에 이 사람이 실제로 발견이 됐는데 근데 이제 뭐 그게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니까 진짜 친구의 손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실제로 발견돼요. 그러니까 이 베로니카는 하루아침에 남편 죽고 아버지 죽고 아들 죽고 그러니까 뭐 그냥 뭐라고 하지 멸문지화를 당했잖아요. 그래갖고 이제 항심에서 이제 수년에서 14년을 보내는데 근데 이제 또 수년 생활이 잘 안 맞아갖고 그냥 또 환속이라고 해야 되나? 또 환속을 해요.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의상실을 하는데 여기까지가 진짜 1장 거의 한 뭐 10페이지도 안 돼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우연히 편지를 한 통 받게 되는데 자기가 옛날에 뭐 정말로 그 아버지 아들을 진짜 죽었는지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한번 했나봐요, 베로니크가. 근데 이제 그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, 잘 지내고 계시냐? 나는 그때 그걸 조사했던 탐정이다. 근데 뭐 그거 때문에 연락한 건 아니고, 사실 내가 얼마 전에 무슨 영화를 하나 봤는데. 영화? 예, 영화. 뭐 영화를 하나 봤는데, 뭐 별 상관이 없는 장면이긴 한데, 영화 속에 어떤 배경으로 나오는 오두막이 하나 있는데, 거기 문에 그 베로니크의 이제 서명이 좀 특이한가 봐요. V하고 점하고 D하고 슬래시하고 H 요건데 요게 있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전해주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내 서명이 거기 왜 써있지? 그리고 그 서명에 좀 이렇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게 좀 독특한가 봐요. 그 약간 그 프랑스 문화권에서도 약간 이 서명 형태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라고밖에 상상이 안 되는 서명이 자기가 쓰지도 않았는데 그 오두막에 써있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그 여자 베로니크가 이제 촬영장소를 가봐요. 근데 정말 문에 정말 딱 거기 자기 서명이 써있고 그 옆에 이제 숫자 9가 써있고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. 그럼 뭐지? 그래갖고 들어가 봤더니 노인의 시체가 있는데 손 하나가 잘려있고 노인의 시체가 이제 있는데 그 시체 옆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4명의 여자가 그려진 그림이 있어요. 자세히 보니까 그 4명 중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나오는 얼굴이 자기 얼굴이에요. 그러니까 그리고 그 그림 위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4명의 여자, 30개의 관, 죽음 아니면 생명을 주는 신의 돈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거죠. 근데
자기가 약간 불안한 게 자기 남편이 계속 그랬잖아요. 와이프를 그렇죠. 십자가 매달려 죽을 거라고. 그럼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어쨌든 시체가 있으니까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해요. 근데 이제 경찰을 같이 와 보니까 또 시체는 사라져 있을 거세. 그래갖고 이건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이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. 그래서 뭐 되게 이제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로 이제 집에 가려다가 이제 마차 타고 가는데 우연히 또 어떤 버려진 집을 보는데 거기엔 또 숫자 10이 써 있고 화살표가 써 있고 그 다음에 그 자기 또 그 서명이 써 있는 거예요. 예. 그래갖고 이건 분명히 누군가 나한테 보낸 신호다. 그래서 이걸 아무래도 그냥 집에 가지 말고 다 찾아보자.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찾으면서 11, 1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찾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17에서 마지막에 마침표가 있는 거예요. 여기잖아요. 그 어떤 운막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마침표인 거니까 여기가 나의 최종 목적지인가 보다.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거기로 딱 갔더니 거기에 이제 오노린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오노린이라는 여자가 이제 얘기를 해줘요. 실제로는 베로니크의 그 모터보트에서 빠져 죽었다는 아버지 아들이 다 살아있다. 그리고 자신이 그러니까 베로니크의 아들 1년 된 아들 이름이 프랑스와인데 프랑스는 실제로 자기가 돌보고 있다. 그리고 그러니까 그럼 배가 침몰한 건 뭐냐 그랬더니 사실 그냥 위장이고 그 목격자 4명 선은 다 그냥 매수된 거다. 매수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저기 베로니크 아버지는 이제 그 자기 손자를 납치를 해갖고 그냥 이제 그 딸한테 어떤 심리적 타격을 주기만 할 생각이었지만 죽을 생각까지 없었던 거죠. 그래서 그냥 어디 외딴 섬에 가서 손자 키우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이제 딸이 찾아올까봐 그냥 그걸 한 거죠. 그 이제 죽음을 위장한 거죠. 그랬더니 이게 이제 얼마나 반가워요. 자기 죽은 줄 알았더니 아들이 다 살아있으니까. 그래서 오노린한테 막 그 섬이 어디냐 막 했더니 사베크 섬이라는 데가 근처에 뭐 있는데 멀지 않은데 근데 그 섬이 별명이 30개의 관이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앞부분에 저기 아까 전에 그 처음에 왔던 시체 옆에 써있던 그림 중에 글에 그런 글도 써 있었잖아요. 30개의 관. 30개의 관이라는.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뭔가 이거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더라도 안 갈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아버지 아들이 거기 있다는데. 그래갖고 이제 그 오노린이랑 같이 이제 섬으로 가요. 그러니까 오노린은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이제 장도 봐주고 약간 그런 거예요. 약간 이제 아무튼 그래서 오노린이랑 같이 가는데 집에 도착을 그러니까 근데 그 사레크레 섬이라는 게 약간 이제 큰 섬, 작은 섬 두 개가 이제 뭐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섬이에요. 근데 이제 그 작은 섬에 있는 그 아버지 아들이 있다고 해서 한 달이면 달려가죠. 얼마나 반갑겠어요. 막 달려갔는데 갑자기 거기에 이제 집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그 프랑스어가 할아버지, 그러니까 자기 베로니카 아버지, 그 프랑스어를 데리고 납치한 그 할아버지를 갑자기 총으로 쏴 죽이는 모습을 발견을 하는데 굉장히 악독한 얼굴로 총을 쏴 죽이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때 오기 전에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프랑스가 어떤 애냐고 당연히 자기 아들이니까 궁금하잖아요. 그랬더니 정말 천사 같은 아이고 착하다. 정말 뭐 진짜 그 세상에 그렇게 정말 밝고 명랑한 아이는 없을 거다 이랬는데 막상 보니까 전혀 악마 같은 아이가 돼서 막 심지어 자기 할아버지를 쏴 죽이고 있는 걸 본 거죠. 그랬는데 오노린이 놀라서 이제 달려오니까 오노린까지 총을 쏴요. 그러고 나서 도망을 가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죠. 근데 이제 원래 이 섬이 이제 약간 예전부터 약간 그런 저주가 있었대요. 뭐 어느 날인가 무슨 진짜 죽음이 다 내려가고 모든 주민이 다 죽을 거다. 왜 사람들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그 저주를 자꾸 퍼부? 그러게요.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주민들은 이제 이런 누군가 또 죽은 걸 보니까 그날 이제 뭐 저기 할아버지 죽고 하니까 이게 그게 주문이 실현되나 보다 싶어갖고 이제 다 배를 타고서 사람이 많이 사는 섬은 아니에요. 그래갖고 배 타고서 배 2대 나나 타갖고 이제 가는데. 배 이제 탈출하려고 날아가는데 갑자기 이제 그 프랑스와라는 애한테 이제 가정교사 격인 스테판 마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둘이서 같은 모터보트를 타고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. 그 두 배를. 이 두 배는 약간 뭐 모터보트는 아니었나 봐요. 약간 나룻배 같은 건가 봐요. 쫓아가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 서더니 여기다가 저기 다이너마이트 던지고 여기다 다이너마이트 던져갖고 다 죽이는 거예요. 그 폭탄 터져갖고 그 사람들이 주민이 다 죽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거의 내가 그냥 사실 뭐 완전 악마를 낳구나 뭐 이렇게 된 거지 베로니카는. 그러니까 이제 막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오노리는 사실 그때 총을 맞아갖고 아파갖고 그 이제 그 당장 배 타고 떠날 상태가 아니어서 그 섬에 남아 있었는데 오노린이랑 베로니카는 근데 오노리는 그걸 보고서 자기든 뭐 실제로는 아들을 그 프랑스어를 키운 사람이 사실 오노린이나 다름없는데 내가 키웠던 천사 같은 아이가 갑자기 저렇게 악마같이 사람을 막 몇십 명이나 집단 뭐 이렇게 적으로 다 죽이니까 총도 맞았겠다.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그냥 절벽에 떨어져서 자살을 해버려요. 그러니까 베로니크는 이제 거의 제정신이 아니죠. 내가 진짜 악마를 낳구나 이런 마음 상태로 막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어떤 집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 발견해서 열어보니까
세 자매가 묶여 있는 거예요. 그래갖고 당신들이 뭐냐? 그랬더니 누군가가 우리를 습격을 했다. 그래서 우리를 여기다 묶어놨다. 그래서 잘됐다. 이 섬에 지금 다 모든 주민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내가 저기 같이 같이 우리 집으로 가자. 그래서 이제 풀어주고 가는데 갑자기 화살이 휙 날아와요. 그래갖고 그 중에 한 명 자매가 맞아요.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베로니카는 뭐 나를 쫓아서 빨리 도망가자 하는데 이제 그 자매들이 좀 나이들이 다 있어갖고 느려갖고 결과적으로 하나씩 다 화살을 맞아요. 근데 이제 간신히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다리로 이어진 섬에서 이제 그 베로니카만 건너오는데 네. 세 자매는 못 데려오지만 자기는 건너오는데 이제 습격자들이 올까봐 자기가 다리를 끊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리가 이제 끊어서 당연히 습격자는 못 오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서 그날 밤은 어떻게 이제 뜬 눈으로 보내는데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떠서 딱 보니까 그 맞은편 섬 벼랑이 있는데 다리 끊어진 그 맞은편 쪽에 십자가 3개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자매 3명이 다 묶여져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면 그렇죠. 그 주문이 그 예언이 완성이 되는 거죠. 그리고 거기다 지금까지 죽은 사람 숫자가 다 세어보니까 29명이에요.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 자매들까지 합쳐서 그럼 자기가 십자가만 매달려 죽으면 딱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리라는 저주도 완성이 되고 그 와중에 이제 뭐 서린교의 관이라는 섬의 이름에도 별명에도 맞는 거죠. 그래서 딱 30명이 딱 죽는 거니까.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만 이 저주가 끝나는 걸까 이런 지금 그 상태인데 여기까지가 소설을 치면 사실은 한 150페이지도 안 될 거예요. 이 소설에서 한 400쪽 정도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이게 앞부분 도입 부분은 엄청 재밌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뒷부분에서 정말 이렇게 전개가 정말 굉장히 막 요동을 치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막 계속 진짜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에요. 그리고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루팡이 왜 안 나오는데 지금 루팡 시리즈냐 하겠는데 루팡은 좀 약간 후반부에 정말 아주 구원자 영웅의 이미지로 등장을 해서 멋지게 이제 다 사건을 해결해주고 이 예언이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이루어졌고 실제 그 어떤 음모가 숨어 있었고 하나하나 다 밝혀내는데 아주 끝내줍니다. 그리고 모든 그 베로니크도 살리고 아주 굉장한 해피엔딩을 만들고 끝내요. 그리고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? 이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베로니크와 이제 베로니크의 가족들에게는 해피엔딩이 되죠. 근데 아무튼 뭐 그러면서 베로니크의 가족이 해피엔딩이라는 것은 프랑스어도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네요? 근데 그거가 또 중요한 반전이라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. 근데 정말 그 프랑스어가 정말 그 천사 같았던 프랑스어가 정말 악마가 된 것일까?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약간 의문을 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실제로 다이너마이트를 던져서 사람을 죽였다는 게 보이는데 그렇지. 나중에 해피엔딩이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살인범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? 근데 그 프랑스화가 그렇게 되면 뭐 프랑스화가 아닐 수도 있죠. 그러면 그럼 스테판 마루라고 하는 가정교사가 나쁜 놈이네 결과적으로. 그래 어쨌든 그거는 제가 보시면 근데 정말 재밌어요. 진짜 이게 제가 루팡 시리즈 수목을 다 봤는데 재미로 봤을 때 이게 일본이에요. 그리고 추리해서 좀 뒷얘기 설명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. 이게 루팡 시리즈지만은 막상 루팡은 지금 말씀하신 후반부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게 극중 주연은 베로니크.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이제 당시에 이게 모리스 루팡이 이걸 왜 썼냐면은 그때 이제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 되게 유행했었대요. 1919년대. 원래 뭐 그 전에도 뭐 중세 시대에 쓰여졌지만 유행한 게 1919년대였대요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약간 염세적이고 약간 이제 뭐 그런 이제 풍조가 퍼지니까 그럼 나도 예언을 소재로 한번 써보자. 그래서 그런 걸 쓴 거고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이 섬이 원래 드루이드 켈트 문명에서 나온 드루이드 사제들 이게 요즘 막 그 온라인 게임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다 아는데 드루이드라고 사제라고 그래요. 그 드루이드 뭐 이쪽에 우리 드루킹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네요. 뭐 아무튼 그렇죠. 뭐 인신공양하고 약간 요런 건데 맞습니다. 그런 그러니까 그런 숭배하는 섬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전설도 남아 있고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걸 맹신하는 누군가가 이제 사실은 모든 걸 다 이제 버린 거죠.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그 속에서 살인극 속에서 아주 뭐 위트를 잃지 않으면서 정말 아주 유쾌하게 등장을 해서 아주 멋지게 정말 사건을 착착착 해결하는데 정말 쾌도 난납니다. 정말 많이 멋있어요. 네,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건 다 아까 얘기한 거네요. 아니요, 잠깐 이야기하셨죠. 코난 도일 허가 없이 뭐 홈즈 등장시켰다가 그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셜록 홈즈를 그 H라고 S만 대문자를 앞뒤로 바꿔서 에를록 숄메라고 한대요. 프랑스어로는 그걸 붙였는데 근데 처음에 선생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
홈즈가 처음에 1권에 단편에 하나 나오고 2편에 루팽 대 홈즈. 그렇죠. 여기까지만 해도 약간 이제 좀 맞수같이 나와요. 네. 약간 홈즈가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. 약간, 그래도 홈즈가 많이 당해요. 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그래도 맞수같이 상대는 네. 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제 그 3자 기암성 홈즈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이제 저작권 때문에 못 쓰게 하고 그러니까 약간 화가 났는지 그래서 거의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완전히. 바보로 만들고 예. 대신 이제 경감을 하나 넣죠. 가니마를. 예.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그래서 1, 2편까지는 그래도 뭐 그냥 상대는 되는데 3편에서는 너무 그냥 완전히 그냥 등신을 만들어버려갖고 그 홈즈 팬들 정말 싫어하죠 기암성을.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4편부터 아예 등장 안 시켜요. 홈즈 시리즈하고 홈즈를 더 이상 등장 안 시켜도 스타 작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목적 달성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뭐 안 시키죠 등장. 그 다음에 이제 아르센 루팡 시리즈가 원래 활극 모험 소설에 가깝죠. 약간 쾌걸 조로 그렇죠. 약간 그런 건데 그래서 뭐 추리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조금 그냥 모험담과 뭐 아주 그냥 통쾌한 한방 이런 거를 더 재밌게 볼만한 책들이 많았는데 요 책만큼은 제가 단언하는데 추리소설로서 대단히 뛰어납니다. 거기다가 저 정체 자체가 도둑놈 아닙니까? 그렇죠. 예. 도둑놈인데 궤도. 예. 추리소설을 하기는 좀 그렇고. 그렇죠. 예. 근데 이 작품만큼은 거의 탐정 역할을 해요. 그 사건에 사실 아까 따져보면 그 30명밖에 없는데 그 섬에서 뭐 베로닉 혼자 살았는데 루팡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여기서부터가 되게 궁금하실 텐데 정말 적재적소에 딱 정말 잘 등장을 해갖고 거의 이 섬에 머문 시간이 하루밖에 안 되는데 그 하루 안에 모든 걸 다 밝혀요. 약간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나하나씩 다 따져서 다 밝혀내는데 아주 뭐 그냥 사건 논리성 뭐 범인의 의외성 뭐 진상도 기발하고 이런 게 3박자 다 있어요. 추리소설로서 제가 강추합니다. 요거는 이제 모리스 올버랑이 사실 제가 이제 그 영문과를 나왔는데 한번 영국 사람한테도 그렇고 이제 미국 사람한테도 그렇고 한번 책 얘기를 하다가 뭐 홈즈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다 알아요. 홈즈는 당연히 다 아는데 그럼 혹시 루팡을 아냐 했더니 다 모르더라고요. 미국 사람도 모르고 영국 사람도 몰라. 다 몰라. 근데 뭐 당연한 게 이제 사실 도서 시장이나 뭐 그냥 영어 문화권이 훨씬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어 작가는 아무래도 세계에서 통하기 좀 한계가 있죠. 그러니까 국제적 지명도가 이제 솔직히 도일하고 홈즈한테는 안 되죠. 솔직히 비교도 안 되죠.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뭐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뭐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좀 인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명성이 안 되는 게 생전에 이제 그랬었대요. 미국에서 루팡의 판권을 샀는데 영화가 되게 졸작이었대요. 그러니까 그래서 뭐 30년대쯤에 몇 편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르블랑이 막 그랬대요. 저건 루팡도 아니야. 뭐 그래갖고 그래서 그냥 어쨌든 판권은 미국 회사에 있으니까 걔네가 만들었는데 뭐 그 졸작만 나와서 영화는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 만들어지고 정작 공국 프랑스에서 못 만들고 심지어 르블랑도 자기 영화에 대한 완성도가 떨어지니까 적극성을 안 보여서 영화가 초반에 많이 안 돼서 이제 홈즈하고 좀 차이가 벌어진 것 같은데 최근에도 그래서 가끔 영화는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까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즈는 1200편 이상 만들어져서 기네스북에 올라있어요. 가장 많이 영화화된 픽셔널 소설 속 캐릭터로 기네스북에 올라있을 정도인데 루팡은 기껏 해봐야 뭐 글쎄 몇십 편도 안 될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솔직히 많이 나죠. 아무튼 그래서 2014년에 아르센 루팡이라는 프랑스 영화가 있는데 선생님 보셨어요? 저는 2004년도에 전 못 봤어요. 저 영화 있어요. 저 아르센 루팡이란 그건 그래도 볼만합니까? 애지간한 소설보다는 나은 것 같더라고요. 아 그래요? 꽤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. 한번 봐야겠네요. 어떤 원작 아니고 그냥 원작 아니고 만든 것 같아요.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저 도둑으로 나오는데 루팡 그리고 복서로 나와요. 자기 아버지가. 근데 그거는 원작이랑 좀 맞는데요? 거기도 원작에도 아버지가 복서입니까? 복서고 아버지가 도둑이었죠. 도둑이죠. 여기 아버지한테 복싱을 배워요. 거기도 그 장면은 나옵니다. 원작에서도. 상당히 비슷하게 실하겠는데? 아무튼 그래서 영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루팡 시리즈 특히 유명한 뭐 기암성 813 뭐 이런 것도 813의 비밀 같은 것은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보고서 반전이 엄청 리팡 영화치고는 정말 멋있다. 반전이 진짜 굉장한 반전이 하나 나오죠. 아무튼 뭐 그 작품들도 유명하지만 30개관은 제가 꼽는 제일 베스트고 숨겨진 또 명작이니까 뭐 늘 보시던 것만 보지 마시고 그렇죠. 가끔 또 새로운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30개관을 들고 나왔습니다. 자, 루팡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